별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준비한 자료 조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풍류란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강연을 의뢰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두 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풍류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현장에서 실현된 우리 금강유역의 팔경시, 이 두 개를 주제로 삼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풍류라는 말이 우리나라 문헌에서 제일 먼저 쓰인 예입니다. 나라에 깊고 오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을 세운 근원이 선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실로 삼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과 직접 만나서 교화한다. 들어오면 집안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면 노나라 공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은 주나라 노자의 가르침이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본행하자는 것은 부처의 교화이다. 유명한 난낭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코스모폴리탄이었던 최치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고대 원시 종교인 동이교의 실상을 풍류란 말로 정의하신 것은 풍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제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풍류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논어자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시냇가에 앉아 계시다가 무릇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 하셨다. 그런데요, 제치원 선생은 유교, 도교, 불교라고 하는 당시 세계적인 세계 종교의 핵심을 우리 동이교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는, 제가 일천하지만 논어를 보면 공자께서 자연물에 대해서 7, 8번 정도 그 탄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유명한 탄식이 바로 저 천상에서 하신 탄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공자를 수행했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공이 있었다면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이 문장만 가지고 논어 대문이 끝납니다. 나중에 주자께서 저 흘러가는 물은 천도의 유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최간희 선생의 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늙음하겐 비장한 마음도 많아 단풍 국화를 흰머리로 마주하네. 두류봉 위 초생딸 나오니 소년 시절 풍류와 같기도 하네. 여기서 간희 선생이 말한 소년 시절의 풍류는 뭐였을까요? 포운 정몽주 선생께서 이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강남 아가씨 머리에 꽃 꽂고 웃으며 친구 불러 고운 모래탑에서 논이네. 노저 돌아올 때 해는 뉘엿뉘엿 원앙 쌍쌍이 날 때 끝없는 시름. 여기에 대해서 허균 선생이 성수시화에서 풍류가 넓고 크며 거침없어 천고에 빛난다 라고 하는 최고의 비평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허균 선생은요, 제가 보기에 역대 우리나라 한시 비평가 중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원 선생같이 동방이학의 조라고 평가받는 그 위대한 성리학자께서 이렇게 염려한 시를 쓸 수 있으시고, 그것을 허균 선생이 풍류라고 비평하신 것은 풍류의 세계가 우리
아주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풍류라고 하는 말에 가장 풍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백이 쓴 이 시입니다. 술을 대하고 하대감을 추억하다. 사명산에 광객 하나 있었으니 풍류나마 하기진이라. 장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적선이라 불렀지. 옛날에 잔속에 물건 좋아하더니 지금 소랄에 먼지 되었네. 금거북 술과 바꾸던 곳 추억하자니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유명한 하지장에 대한 시입니다. 하지장은 당시 당나라에서 문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지장이 이태백을 만나요. 당시 하지장은 82, 3 정도 됐고 이태백은 41살, 42살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40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백은 자기를 소개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그 유명한 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촉도난을 하지장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하지장이 그 촉도난을 읽고 탄식을 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원래 하늘에 있는 신선이었는데 잠시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귀양갈적 신선선자를 써서 하지장이 이백을 적선이라고 하고 그게 이백의 별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낭만이 넘쳤던 풍류나마 하지장이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에서 금 거북으로 된 장식품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술을 사오라고 해서 같이 마셨답니다. 풍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백이 지은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천하 명문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저 천지는 만물의 여관 같은 것이요 세월은 백대의 과객 같은 것인데 덧없는 인생 한바탕 꿈과 같으니 즐긴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들이 촛불 잡고 밤에도 놀았으면 참으로 까닭이 있다. 봄날 꽃 구경을 하다가 해가 져서 꽃이 안 보이니까 촛불을 밝혀서 그걸 가지고 꽃을 보면서 즐겼다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글을 젊은 시절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 행복어 사전이나 여러 소설들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서 읽고 기억하는 겁니다. 풍류는 삶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려고 저 말에 근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영화 일대종사에서 장제이가 풍류는 꿈 같은 것이라고 했던 그 장면이 우연히 생각났습니다. 풍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자연을 가까이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멋스러우며 운치를 추구하는 삶을 가진 자가 풍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과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막힌 데 없이 자유분방하고 특히 세속적 가치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가 이 풍류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풍류의 본질은
낭만적 허영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모 선배께서 술에 잔뜩 취해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그 풍류의 정곡을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여행을 갑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여행을 뭐 인생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삼고 계신 분도 있는데 과연 그분들은 여행을 무슨 목적으로 가시나요? 그리고 여행에서 풍류를 즐길 만한 준비, 각오,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낭만적 허영심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팔경시라고 하는 이 문화, 적게는 문학, 더 적게는 시의 장르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은 그림으로 그리고 확대되어서 하나의 문화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팔경시가 이렇게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일로 선생이 팔경시를 처음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됐다는 작품이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라는 작품입니다. 한 줄기 창파의 양쪽 언덕 가을이라 바람이 가랑비를 불어 돌아가는 배에 뿌리네. 밤중에 강변 대숲 가까이서 묵는데 입마다 찬소리 모두 다 수심이라. 이 쌍명재 선생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 소상에 내리는 밤비에서 그리고 그 밤비가 대숲을 때릴 때 들리는 그 소리에서 수심을 연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유려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일로 선생의 문학적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거정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상팔경을 주제로 한 그림 원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금강팔경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강팔경시의 시작은 고려 말의 대문호 이색 선생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문호로 꼽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고려 말에는 동국 선생하고 이색 선생이 대표인 것 같습니다. 한산팔영이라고 하는 여기 서천군 한산면입니다. 그 한산 지역의 8개의 경치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선정, 선별해서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숭정의 바위와 솔, 해가 비치는 바위 절벽, 외로운 바위 깊은 골짝, 회사의 높은 봉우리, 원산의 수자리 북소리, 진포에 돌아오는 돛배, 아비아의 농사권장, 웅진의 낚시구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은 자신이 한산팔영을 쓴 이유를 그 서문에 밝혔습니다. 한산팔영을 처음 소나무로 시작한 것은 스스로 채찍질 하듯이 자기의 삶을 격려해라 이런 뜻이고, 낚시질로 마친 것은 낚시대의 고듬을 생각하라. 다음 햇빛은 동방에서 나와 원근의 두루 미침을 의미한 것이고, 외로운 바위는 확고한 바탕에 드러난 우뚝함을 취한 것이며, 회사는 고을의 사적을 중히 여기는 뜻이고, 원사는 병사, 전쟁을 삼가하는 뜻이며, 진포는 백성들의 이로움을 보인 것이고, 다음에 아비아는 백성의 생활을 정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벼운 일로부터 중한 일로 들어가서 말단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근본적인 것을 뒤에 말한 것은 곧
진문의 글이 당에서 마친 것을 본받았으니 고을 선사들은 감조하기 바란다. 이것을 귀감 삼아 자신의 일생, 자신의 삶을 비추어라, 뒤돌아보라, 반성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색 선생 같은 대문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색 선생 같은 시인께서 파령의 그 객관적 상관물인 경치를 형상화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선비들,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좀 더 세상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갸륵한 정신, 갸륵한 정성이 선생의 한산팔령에 나타나 있네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로 발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금강 주변에 팔경시가 있는데 선생의 이러한 문학적 의도를 이은 작품은 한 작품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장 창작 능력이 이색 선생이 미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학을 하는 자들의 어떤 정신이,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이색 선생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작품만 예로 들어봤습니다. 앞야에서 농사를 장려하다. 시냇가 들녘 숫돌처럼 평평하고 벼 이삭은 구름처럼 출렁이는데 태수는 권농하느라 행차가 급해. 권농은 다 아시다시피 농사일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물도록 들판을 도네. 선비의 내면 수양을 함께 도와하는 방법으로 이색 선생은 팔경시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팔경시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면서 제시한 매우 훌륭한 업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성한 작품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금강 팔경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은 제가 대부분은 가봤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 고백을 하자면요, 이 중에 이번에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까맣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고향 동네에 이런 팔경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제발 좀 빠진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팔경시는 금강유역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팔경시를 지었습니다. 부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백마강, 부소산, 고룡평야 등 장소가 많았고요. 역사적 유적이 있고, 그리고 특히 왕조의 멸망을 간직하고 있는 고도라는 이 애잔한 로맨티시즘이 부여 팔경시를 많이 짓게 한 동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뜬봉샘이라고 하는 곳이 금강의 시작입니다. 작은 오솔길 숲을 뚫고 산 기운 맑은데 호련 계곡 물소리 가까이 들리네. 졸졸 흐르는 저 샘물 어디로 가는가. 도도한 강물되어 옹진성을 지나겠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은 것입니다. 뜬봉샘에 가서 그 어떤 문학적 감동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거친 솜씨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뜬봉샘에 있는 그 한 바가지 조금 더 되는 그 물이 결국에는 웅진성을 지나서
그 금강 대하가 되어 서해로 들어가는 그 금강의 물줄기가 아련히 생각났습니다. 목담 팔경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응봉에 뜬 응봉에 새로 뜬 달. 응봉이란 매응자니까 그 지역말로는 매바우라고 합니다. 듣자니 월궁상하가 거울 반쪽을 잃어 옥황상제가 훔쳐 흰구름 사이에 걸어 두었다지. 이태백 떠난 후로는 묻는 이조차 없어 한 조각 맑은 빛 휘날리며 만고의 한가롭네. 시상은 월궁선녀의 고사로 시작하면서 기구와 승구에서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이백의 그 유명한 기절을 인용해서 결구에 영겁의 시간 동안 맑은 빛을 뿌리며 한가히 허공에 떠있는 달을 묘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팔경시의 실상입니다. 어느 부지 지었는지 작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목담은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금강 유역을 지칭합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시인 한 분이 목담 팔경을 선정하고 그리고 한 작품마다 시를 짓는데 그 솜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금강팔경시를 말하면서 그러면 금강팔경시가 수십 작품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잘된 작품은 뭐냐? 단연코 상춘 신음 선생의 수북정 팔경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북정은 광해군 때 양주 목사를 지낸 김흥국이 만든 정자입니다. 신음 선생이 이 정자를 바라보이는 8곳을 팔경으로 선정하여 작품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부여팔경을 대표하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금감주병 팔경시의 상징적인 작품이고 더 나아가 한국 팔경시에서 손꼽히는 작품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래 판관 김흥국의 부여별장이다라는 해설이 달려있고요. 당시 신음 선생이 이 시를 지은 것은 광해군 1년 나이 44이었습니다. 이때 신음은 문학적 절정기에 들어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조판사가 되었고 12월에는 중국으로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죠. 신음과 김흥국은 여러 차례 시를 주고받음으로써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2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물녘 고란사에서 풍경을 듣는 시인의 가슴에 회한이 가득합니다. 눈앞에 백마강이 흐르고 있으나 그 경치만으로는 이 시인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망국의 역사에는 관시도 없는 저 종치는 승려는 시인을 더욱 외롭게 하고 이 작품의 배경을 더욱 센티멘탈하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망국의 고도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이미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단지 아이들도 옛 왕조를 알고 있다라고 애둘러 마무리하는 솜씨는 상촌 같은 대가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솜씨입니다. 뭐 중요한 말씀은 아닌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박사학위 주제가 상촌 신음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이 김흥국 선생에 대한 역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신음 선생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수북적 팔경이 완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구에
부소산 팔경시를 읊다 말다 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이 시를 분석해 보면,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요, 한참 팔경시를 선정하여 시를 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다 지은 팔경시를 선생이 혼자 읊조리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시의 대상이 김흥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소산 팔경시를 읊다 말다 하고 있는 사람이 김흥국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름 선생과 이 수북정 선생이 서로 주고받은 시가 세 수가 더 있거든요. 이 시를 보면 이들의 어떤 문학적 교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적,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 교감, 이런 것들이 아주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연기팔경이라고 하는 작품만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 8명의 시인이 각각 한 수씩 지어서 팔경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경시의 작자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 창작 시스템이 바꿔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연기 지역에 일정한 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 즉 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사의 좌장이 연기 지역의 팔경시를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것이고, 이에 구성원들이 동조하여 8명의 시인이 선정되고 이들이 각각 한 수씩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의 문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 특히 연기에서 오신 여러 어르신들 있으실 텐데, 연기 팔경이 저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금강 중류가 그 미호천과 만나는 것이어서 아주 그 대상 경관이 훌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많은 문학적 유산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도는 연기 팔경만 가지고도 하나의 훌륭한 문학적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부여 팔경 시조가 있습니다. 최근세 인물인 연재 홍사준 선생의 시조입니다. 이것은 한문 한시 위주였던 부여 팔경시를 국문학적 영역까지 확대했던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백마강에 잠긴 달, 백마강 침월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쓰신 시조입니다. 백마강 굽이치고 조각달은 잠겼어라. 옥 같은 저 달만이 제왕님이 남긴 건가. 파간에 흐려질 듯 또한 밝혀주더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여는 망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고을입니다. 어느 곳이나 패망의 한탄과 나그네의 우수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센티멘탈리즘을 극복하는 훌륭한 문학적 거듭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굽이치는 백마강, 그 안에 잠긴 달은 영원한 순환을 반복하는 우주적 이치의 상징이고, 그 잠긴 달이 백제의 임금이 남긴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이 시인의 매우 뛰어난 발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작품에서 찾기 힘든 표현이자 백제의 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환입니다. 달이 비록 백마강에 잠겨 있어 강물결에 흔들리나 그 밝음은 잃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제는 더 이상 국력이 약하여 멸망해버린 과거의 초라한 왕조가 아니고, 백제는 뜨고 지기를, 차고 기울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저 달처럼 영원한 우리의 역사와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이 홍사준 선생의 짧은 시조 45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금강팔경시에 아주 실상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전하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시로 쓴 것도 감동적이지만 어떻게 우리 홍 선생께서는 이러한 시조를 쓰실 수 있었을까요?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라고 하는 분이 1920년에 부여군수로 부임하고 나서 기존의 팔경을 바꾸어 신팔경을 선정했습니다. 많이 지났나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 신팔경은 당시와 후대에 영향을 주어 대부분의 부여 팔경시가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창작된 부여 팔경시는 이전의 작품과 매우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재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학자가 신부여팔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그 팔경을 선정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신부여 팔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촌 신음 선생의 수북정 팔경의 운자를 차원해서 8수를 지었는데 그 중에 장하리 3층 석탑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장하리 3층 석탑의 그 석탑은 부여 처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석가탑 못지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탑은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만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가을이 시나보로 깊어 은행잎 살살 날릴 때, 그때 혼자 가서 3층 석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매우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옛 절터 꿈속에 오르니 풍경소리 종소리 없어도 상관없네. 백제의 예술은 이 탑의 아름다움을 다했으니 만고의 눈보라쳐도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네. 문학작품은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창작 과정이나 창작 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하는 행위는 문학과 문학작품이 본질적으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와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 주변의 수려한 경치는 시인 묵객들의 찬상을 받았으며 이러한 감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발경시는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작가들이 각자의 시공에서 독자적인 문학성을 발휘해 완성시켜 놓았으므로 문학적 가치와 이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작 시기가 700여 년에 걸쳐서 외람되지만 부족한 저까지 참여하고 있으니 이색 선생 이후로 700년의 전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어는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썼는데, 제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 강연장에 섰더니 호흡이 가쁘고 제가 말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